태영이 들어왔구나. 태영아. 채팅으로 하는구나.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 태영아. 들려요. 이제 들려? 네. 아마 헤드셋이 잘 안 꽂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 태영이는 잘 들리니? 그래. 그러면 뭐 바로 진행하자. 자, 그리고 태영이는 끝나고 그 지난번에 제출한 그 답안 첨삭 진행하도록 하고 끝나고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아. 중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제2장 원자의 구조 관련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 원자의 구조 파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원자의 주기율표와 원자 배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에 또 내용이 다뤄지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자의 구조에서는 그 뭐 주기율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위주의 이제 내용들이 아니라, 원자 구조에서 특히 이제 에너지 준위 관련되어진 전자 배치, 원자 내에서 전자 배치와 전자 이동에 따른 이제 에너지의 출입 등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되겠어. 문제도 이제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고, 이 영역의 문제들은 사실 이 영역만 독자적으로 출제되는 경향들보다는 이제 주기율표와 관련하여서 또 이온으로서의 원자와 이온 간의 뭐 변환이라든지 이런 영역들과 겹쳐가지고 그 영역의 요소와 같이 이제 통합해서 출제되는 경향들이 좀 강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1장에서 문항들은 상당히 많았잖아. 뭐 양적, 사실 이제 그 양적 계산, 화학 변화의 화학 반응에서 반응식의 분석과 그 다음에 물질 양의 이제 변화들을 다루는 거는 이제 화학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하고 논술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어지지만, 이 원자 구조 부분 파트는 이제 중요 요소 한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부터 다룰 예시에 관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 다뤄지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관련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뭐 논술 문제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을 거야. 다만 이제 답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수능형 문항이 아니라 논술 답안으로서 이런 문항들을 우리가 작성하고 내가 풀어낸 것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4페이지 원자의 구조에 먼저 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 관련하여서 나왔던 이제 수능형 문항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살펴볼게요. 작년에 2018학년도 뭐 시험 보신 분도 있지만 2018학년도 수능 기출문항 중에서 문항 13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그에 따른 에너지 에너지 출입에 관한 전자 이동과 에너지 출입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간단하게 보시면 다음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잠시만, 요게 핀트가 조금 나가 있는 것 같아. 다음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전자 전이에 대한 자료이다. 자, 동그라미 표에 A에서 D까지는 수소 원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기본적이지. 표에 A에서 D까지는 네 가지 전자 전이 전에서 전이 후로의 주양자 궤도들을 이동할 때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N은 주양자 수이고 N은 4보다 작은 값, 즉 뭐 1, 2, 3, 4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표를 하나 보여줬어. 그래서 전이 전에 X, 전이 후에 Y, Y와 Y-2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때 이제 출입하는 에너지들을 보게 되니까는 X에서 Y로 전했을 때 A가 되어지고, 또 X보다 2개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3 정도가 되겠지. N 이퀄 3에서 뭐 이동할 때 뭐 Y가 뭐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1에서 2로 혹은 3에서 2로에 그치?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올 때에 출입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 등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A, B, C, D로 일단은 간단하게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 궤도를 4 정도까지 이렇게 간단히 그려보고 뭐 체크해봐서 상황들을 인식해보는 것도 뭐 간단하지만은 이제 좋은 방법은 되겠어. 자, 이때 빛이 방출되는 전자전위는 이 중에서 방출되는 전자전위는 세 가지이다. 즉,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는 것, 빛이 방출되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전위들이 세 가지이다. 그래서 총 몇 개의 조합이 나오게 돼? 총 4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그 4개의 조합에 있어서 3개는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이동하는 것을 즉 이때 에너지의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부호가 다른 것이 3개 중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 각각의 A에서 D까지에 해당하는 파장들을 각각 람다 A부터 람다 D까지라고 이렇게 기호화했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이제 수소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뭐 우리가 오늘 다룰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비례 관계식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논술 문제에서 줄 때에도 저 에너지 준위에 관한 식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계산하거나 혹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기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이때 람다 D에 요거 처리가 좀 잘못된데 람다 D에 해당하는 빛은 뭐 자외선이다. 자외선 라이먼 발머 파센 계열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자외선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에너지 준위 1에서의 이동들을 나타내겠지. 그치? 에너지 준위 1에서 또 에너지 준위 1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 준위 1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이 자외선 계열이 되어지고 n=2로 떨어지는 빛에서 나타나는 빛은 이제 가시광선, n=3으로 떨어지는 영역의 빛들은 이제 적외선이 되어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람다 B에 대해서 람다 B가 람다 C보다 더 크다. 즉 파장이 길다는 얘기지. 그치?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이건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를 갖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파장이 길게 되면은 그 에너지량 자체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줄어들게 되지, 빛 에너지량 자체가. 그래서 B번에서의 에너지가 C번에서의 에너지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호화해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 D급번 보기에서는 전이 전에 x 플러스 2의 궤도에서 전이 후에 만일 여기 y-1은 없지만 만일 y-1로 전자 전이가 되어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D하고 D-C의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옳은 보기들을 이제 찾아내는 문제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그 수능 문항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죄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들의 전위에 따른 에너지 출입 등에 대한 개념들은 그대로 논술 문제에서도 중요 요소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때 출입되어지는 뭐 에너지량까지 직접 계산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은 없지만은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논술 문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편적인 지식, 뭐 방출되어지는 빛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의 크기에 대한 단순 비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상에서 이동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그것을 정확하게 뭐 알고 앞에서 뭐 A, B, C, D의 X, Y의 상호 관계들을 갖다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들은 이제 보기에서 우리가 추려내기만 하면 되지만은 논술 답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D급번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D급번의 주장에 대한 하나하나의 근거들을 밝혀서 다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 여기서는 뭐 이 문제 자체에서는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보기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제시문 상에서 제시문 이런다 입에 붙어서 앞에 이제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우리가 논술 문항에서도 이런 그 과학적 내용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이 영역에서의 수능에서 다뤄지는 요소와 논술에서 다뤄지는 요소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과학적인 주제나 내용들은 비슷한데 다만 이제 그 논술 파트에서는 이러한 이제 교과에서 직접 수소 원자만을 주고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출력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따지고 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갖다가 탁탁탁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논술 문제에서는 이제 조금 더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원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적 조건들을 갖다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주거나 혹은 이제 뭐 다른 문제와의 연계성들을 갖다가 많지는 않지만 타 문제와의 이제 연계성들을 위해서 뭐 다리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중간 단계 어떤 문제의 내용으로도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되는 문제 자체의 어떤 과학적 내용의 사용과 그 질문의 종류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특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이제 실제로 논술 문제의 이사 주제들을 갖다가 살펴볼 텐데, 필수 예제 2-1번. 여기는 이제 총 3개의 문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바쁘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 총 3개의 문제들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내용 점검의 완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귀해 보고, 답안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경희대 2014학년도 수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문항이고, 경희대 문제에서 이 관련 소재는 뭐 심시찮게 이렇게 나오는 편이야. 다음 문제도 뭐 경희대 문제이기도 하고. 자, 제시문 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수소원자, 이제 기준은 항상 거의 대부분의 논술에서도 뭐 수소원자가 되긴 해.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수소원자의 원자가 들뜬 상태의 높은 에너지 준위에 이제 논술에서는 이와 같이 제시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과의 정보들을 갖다가 과학 논술에서는 거의 뭐 100%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서 응용되어지는 어떤 요소, 조금 더 이제 실전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되니까 뭐 아는 내용이라면은 뭐 굳이 여기서 뭐 그 하나하나 다 읽어서 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 영역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제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뭐 주양자수에 대한 주양자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용어상의 표현들이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때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용어들을 좀 차이를 두고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수소 선 스펙트럼과 원자 구조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을 쓰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쯤은 체크해 두거나 봐주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준위의 궤도 함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낮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 함수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이때 방출되는 빛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지. 방출되는 빛은 전이되는 두 궤도 함수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게 된다. 자, 이 에너지 차이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론을 얘기했어요. 여기도 이제 파장과 에너지, 그치? 전이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와 그럼 그 스펙트럼 빛의 이제 파장과 관련성들을 갖다가 언급하고서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갖다가 뭐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교과적인 그런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분자에서도 관찰된다. 요 분자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뭐 쉽게 나오기는 힘든데 이와 같은 이제 분자까지 확장해서 뭔가 이제 에너지를 그 에너지 출입에 관해서 원자 에너지 출입이 분자 영역으로 갔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분자에 대해서 그 스펙트럼에 관한 것들은 논술 문제든 수능 문제든 아까 전과 같은 이런 양적인 계산을 하도록 만들지는 않아. 알겠지? 그 이원자 분자, 아주 간단한 수소 이원자 분자만 되더라도 이런 에너지 출입 관계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에너지 출입 관계를 직접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이런 문제에서 이제 분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로 이제 그런 현상의 스펙트럼 현상의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다음의 내용들의 예시들 여기서도 예시로 쭉 되어 있지, 그치? 그 예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문제 출제자가 그걸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둬야겠어요. 자, 지구 자기장에 의하여 극지방으로 유입된 높은 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은 자, 오로라 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 분자와 충돌하여서 분자 내 전자들을 어떤 분자? 질소와 산소 분자의 분자들을 높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 함수로 들뜨게 한다.
뭐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뭐 들뜨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각각을 구성하는 원자와 그 다음에 사실 합성된 오비탈이지, 그치? 분자에서 합성된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될 거야. 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하튼지 비슷하게 에너지의 흡수에 의해서, 충돌에 의한 에너지 흡수에 의해서 그 전자 전이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오로라는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태양풍에 의한 에너지 전달에 의해서 들뜬 상태의 전자들이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되면서 방출되는 파란색, 녹색 등 특정한 색의 빛이고, 이 빛의 에너지는 전이되는 에너지 주인들 간의 차이와 같다. 원자에서와 같은 얘기지. 자, 그래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원자나 분자에 빛이 흡수될 때에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 된다. 이때에도 흡수되는 빛 에너지는, 이게 뭐냐, 흡수 에너지를 얘기하네요. 흡수되는 빛 에너지는 전이되는 에너지들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뭐 흡수되는 빛의 에너지량이나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량이나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같은 원리에 근간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분자 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분자의 구조와 주변 환경에 의하여 달라진다. 자,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발색단은, 자, 발색단이라는 뭐 특별한 용어 썼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용어들이 뜬금없이 나오면은 뭐 조금 이제 헷갈려 하거나 도대체 저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특별한 용어들이 사용돼서 그 용어의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을 때는 논술에서는 그 제시문상에 혹은 문제상에 앞뒤의 내용들을 추정하여서 저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발색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이제 색을 나타내는 어떠한 장소, 곳, 부분, 요걸 의미하겠지. 그치? 발색단은 가시광선 영역의 특정한 파장의 빛을, 가시광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색을 가지고 있는 빛들 얘기하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많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물질이다. 자, 발색단이란,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발색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의 특정 빛을 많이 흡수하거나 혹은 많이 발산하는 그런 이제 물질을 의미한다. 자, 발색단 분자에 미치는 주변 분자들의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극성 공유 결합이나 뭐 결합에 관한 이야기까지 넘어가고서 있네요. 많이 길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뭐 제시문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은 본 문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제시문의 내용은 좀 일부고, 뒷부분에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제를 위해서 소용되어지기도 해. 그래서 논술 문제를 볼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제시문상에 어떤 정보들이 필요로 하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제시문상의 정보를 문제에 맞도록 분류해서 파악해가는 방식들을 취하는 게 조금 더 습관적으로 좀 더 이로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성 공유결합이나 이온 결합을 갖는 발색단 분자의 경우, 공유결합이나 이온 결합의 경우, 물과 같은 극성 용매가 주변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특별하니까 잘 한번 읽어둬야겠지. 물과 같은 극성 용매가 주변에 존재하면, 발색단과 용매 분자와의 수소결합, 물의 수소결합이라는 거는 논술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했었는데, 여하튼 용매 분자와의 수소결합 또는 전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색단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향받아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온의 경우에 주변에 물과 같은 극성 용매가 있었을 때 이 발색단의 바닥 상태나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뭐 추정해봐라. 뭐 요런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장 요 내용만 제시문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문 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식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문제상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푸는 그런 이제 방법을 탁하긴 해야 될 거야. 그러나 개략적으로 어떤 뭐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시문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시문 가가 좀 길었는데요. 이 제시문 나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나, 에탄 C2H4의 에텐 C2H4의 이중결합은 탄소 원자의 평면 삼각형 모델과
에텐의 이중결합은 탄소 원자의 평면 삼각형 모양 오비탈의 한쪽이 평면 삼각형 모양의 오비탈의 한쪽이 서로 결합하는 비교적 강한 시그마 결합과 그 다음 p 오비탈이 서로 결합하는 비교적 약한 파이 결합. 그래서 두 요 팔이 시그마 결합과 그 다음에 파이 결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에텐은 4개의 수소와 2개의 탄소가 4개의 수소와 2개의 탄소가 같은 면에 존재하는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파이 결합의 수가 증가할수록 파이 결합 전자의 전하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들이 서로 가까워진다. 아주 특별한 좀 현상, 특별하기보다는 과학적인 현상을 갖다가 특별히 설명함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문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에텐은 평면 구조를 가지는데 다음에 주어지는 그림들의 두 번째처럼 파이 결합의 수가 증가할수록 파이 결합의 수가 저런 2중이나 3중 결합 등과 같은 결합에 있어서 파이 결합 수가 증가할수록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들이 서로 가까워진다.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들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동할 때 에너지 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발생되어지는 빛들의 파장 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서 있어. 자, 그리고 파이 결합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제한된 에너지 영역에 많은 수의 파이 라인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결합이 무수히 많아지게 되면 에너지 준위들 간의 차가 겹쳐진 띠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띠 구조를 가진 것을 이제 전자 전이대라고 그래서 전도대 전이대라고 그래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도체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진다. 자, 도체란 어떠한 에너지 준위상에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치? 매우 많은 파이 결합에 집중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준위들의 그러한 에너지 차가 거의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띠 형태의 에너지 준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띠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며, 그러한 띠 구조에서 전자는 비교적 띠 구조 내에서는 자유롭게 에너지의 크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띠 범위 내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전자들이 이동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도체의 특성에 대한 원자적 구조,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의 금속의 도체로서의 어떤 정기적 특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를 우리 교과 시간에 배우지. 그렇지? 교과 시간에 배운 그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제시문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보통은 이제 문제를 보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p 오비탈에 대한 p 오비탈에 의한 강한 결합, 그 다음에 파이 결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서 했고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두 개의 p 오비탈 두 원자 사이에 예를 들어 이건 CH4를 그대로 예를 든 거야. C2H4를. 그래서 두 개의 C에 대해서 H 두 개가 결합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p 오비탈이 이제 겹쳐지거나 파이 결합을 p 오비탈의 겹침에 의해서 파이 결합이라든지 이제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의 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의 차들이 어떻게 되고서 있어? 그치. 각각의 결합 사이의 에너지 차의 간격이 여기서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안 보이게 되지만 실제로 점점점 좁아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서 있고, 내용상으로는 이제 제시문에서 이걸 그냥 말로 설명해 준 거야. 그림으로는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전이대의 띠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한 거. 무한대가 되면은 그 띠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범위들을 갖다 가지는 형태가 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제시문상의 내용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궁금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죠? 네. 그쵸? 교과적 지식에서 약간 더 확장하거나 혹은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제에 어떻게 응용되어지는지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다양한 발색단 분자가 존재한다. 자, 아래 발색단 분자들을 최대 흡수 파장이 긴 순서대로 열거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뭐 이거는 사실 요구사항이 두 개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당연히 순서를 열거하는 게 어떤 결론이고 그것의 근거를 설명하여서 순서를 열거해라. 뭐 순서는 답안 문제에서 질문 순서 이렇게 됐지만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면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알고 있겠죠. 아니면 뭐 답안 처음에 순서를 먼저 열거하고 그 근거를 갖다 뒤에 서서라도 여기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식단 문제들을 최대 흡수 파장이 최대 흡수 파장이 긴 순서로 열거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은 순서로 열거하는 거야, 낮은 순서로 열거하는 거야? 그치, 낮은 순서로 열거하는 거야. 그거 우리 주의사항이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자, 이게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어떤 한 원자에서의 어떤 특성들만 단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발색단 분자라고 한 것처럼 여러 이제 그 원자들이 실제 결합을 하여 가지고 특정 물질을 만들었을 때 전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확장해 가지고 조금 이제 복잡하게, 그치? 단순한 이제 그 배경식들을 묻는 것들은 아니고 종합적인 그런 사고력과 판단력을 묻는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질문 구조에서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레티날 1, 레티날 2, 베타카로틴, 이 레티날 1이라는 레티날 2,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 시각에서의 빛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기도 해. 그치? 그걸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까지를 이제 뭐 생각하게 하는 건데, 하고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물질 구조들만 잘 보면 되겠어. 자, 근데 봐봐. 이게 뭐 실제로 이 구조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로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본 적 있나? 문제에서 이런 레티날 1, 레티날 2, 베타카로틴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에너지 준위, 그 스펙트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들을 본 적이 있어? 어때? 없어요. 아마 이제 태영이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결국 이걸 분석하는데 위지할 것은 어디밖에 없냐면 이런 큰 상황에서, 큰 분자지. 큰 분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 위전할 거는 뭐밖에 없냐면 재심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는 사실. 이것에 대한 경험들이 없으니까. 발색단 분자에서의 에너지 발생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끼치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 원자들 C2H4의 예시가 있었지, 그치? C2H4. 분자로서의 예시는 그거 사실 거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것들도 각각의 분자니까는 그 분자 부분에 가서 찾아서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중결합에서 파이의 결합의 개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치? 이중결합에서 파이 결합의 개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티날 1과 레티날 2,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등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레티날 1과 레티날 2 상에서는 뭐 다른 차이는 없죠. 레티날 1과 레티날, 일단은 비교 분석하는 거니까 요 둘에서 보여지는 것 상에 일단 형식적인 차이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탄소 고리에서의 이중결합 하나 정도. 사실은 완전한 이중결합도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으로 표시되는 요 부분의 차이밖에 없어. 레티날 1과 레티날 2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구조가 거의 같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길지.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비슷한 결합들이, 그치, 두 개의 결합이 이 위에 레티날 1이나 레티날 2 같은 것들이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레티날 1의 두 개의 연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뭐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좌우가 연결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정확하게 뭐 그와 같은지는 이제 여기서 반응 갖다 우리가 완전하게 반응식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특히 레티날 1과 레티날 2를 비교하면 결국엔 어떤 차이밖에 볼 수가 없더라? 이중결합의 개수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정도, 하나 정도의 그런 차이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런 면에서 확장해보니까 베타카로틴 역시 이중결합의 개수와 발색단에서의 에너지 준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추정하는, 제시문을 통해서 추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물질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발색단 분자들 중에서 최대 흡수 파장이 가장 긴 놈은 누구겠어? 즉 에너지 흡수량이 가장 작은 놈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에너지 흡수가 이제 가장 강한 에너지까지, 빛 에너지까지 흡수할 수 있는 거가, 주로 이제 약한 쪽의 빛들을 주로 흡수하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그치? 네. 최대 흡수 파장이 긴 순서대로 여기라. 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니? 아니면은 문제의 내용에서 조금 힘드니? 지금 상황을 분석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방향을 하나씩 생각해 한번 하자. 그러니까 제시문을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위전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밖에 없냐면 제시문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네. 나의 배경식이 어느 정도, 물론 에너지 준위에 관해서 수소 원자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경험들은 있잖아. 그쵸?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에서 이제 확장을 시켜준 거거든? 사고의 영역을. 거기서 영역에 확장된 요소들이 이 문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결국에는 관련 있는 거는 딱 뭐야? 파이 결합의 수가 어떨수록? 파이 결합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쵸? 응? 필요로 되는 에너지 띠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에너지 띠의 폭이 좁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 에너지 띠가 막 이렇게 밀집돼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가 이동할 때마다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겠지. 그치? 근데 이 에너지 준위차가 작으면 흡수나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겠지. 그 줄어들면은 그 줄어든 빛의 에너지 파장은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그러면 각각의 세 물질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차들이 가장 촘촘한 놈이 누구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되겠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가장 가능한 촘촘한 놈들은 제시문을 보니까는 뭐가 많을수록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해진다고 그랬어. 많아지고. 파이 결합. 그치, 파이 결합이 많을수록. 그러면 그거 근거로 하면 이 세 가지 물질 중에서 파이 결합이 제일 많은 놈이 누구야? 전체 분자예요. 전체 분자에서의 파이 결합 개수야. 이중 결합 하나마다 파이 결합들이 있다고 그랬지? 이중결합,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중결합 수가 많은 물질이 파이 결합이 많고 에너지 준위차들이 촘촘해진다는 뜻이 되고, 베타카로틴의 에너지 준위차들이 제일 촘촘하게 배치돼 있어서 빛 흡수할 수 있는 빛 에너지의 에너지 차가 적어도 조금만 있어도 전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른 에너지 준위 상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에너지 파장이 이제 가장 긴 놈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타카로틴이 파장이 가장 긴 놈, 에너지 출입이 가장 작다. 에너지 출입의 양이 작다는 것은 파장이 길다. 또 다른 말로는 에너지 준위 간의 폭이 굉장히 적다. 에너지 준위 간의 폭이 적으려면은 이런 발색단 분자에서는 파이 결합들이 많아야 된다. 파이 결합이 많다, 이중 결합이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치? 네. 그 다음에는 뭐겠어? 레티날2가 레티날1보다 작지만은 파이 결합이 하나 더 있죠? 네. 그치? 그 다음 레티날 1이 가장 작은 파이 결합수, 이중 결합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니? 네. 그런 이제 논리적인 구성들을 갖다가 이제 잘 따져서 우리들이 점검을 해줘야 돼. 이걸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어떤 계산의 문제가 아니야. 발색단 분자에서의 이제 에너지 준위차라, 에너지 그 전자 이동과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 거야. 실제로 기억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또 내용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둬. 네. 그래서 보통 이중이나 삼중 결합 속에는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 여기서는 이중 결합을 이제 중심에 예를 들었었는데, 이중 결합에는 뭐가 들어간다? 파이 결합이 들어가게 돼 있고, 자, 이 파이 결합이 분자 한에서의 파이 결합이 아니라 분자 전체에서의, 분자 전체의 발색단, 분자 전체에 파이 결합수가 많을수록, 혹은 이중 결합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 에너지 D가 에너지 뭐라 그럴까? 에너지 준위들이 뭐 밀집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자. 뭐 적당한 표현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D 그 전자 준위가 주양자수의 전자 준위들이 밀집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때 밀집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촘촘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에너지 준위 간의 차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뜻이야. 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띠를 잃어버린다 그랬지? 그치? 네. 그래서 준위 간 차가 들어지고 출입하는, 방출하거나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게 돼?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전자 D와 D를 갖다가 에너지 준위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멀리 가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방출되긴 하겠지만 문제에서는 최대 파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빛을 보자는 얘기였으니까 출입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하나의 띠에서 바로 근처의 띠로 이동하는데 출입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파장이 감소하게 되죠. 에너지가 감소하고 파장이 증가하게 되는, 빛의 파장은 증가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된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치? 여기다 이제 굳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근거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 예시 답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베타카로틴에서 이중결합이 몇 개? 파이결합이지, 이중결합. 베타카로틴과 레티날 2, 레티날 1에서의 파이결합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지? 네. 자, 뭐 간단한 문제라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 결과만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보기보단 우리가 일반 문제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고 분자로 확장된 내용이다 보니까는 한번 할 때 여러분들이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라고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봤습니다. 자, 문제 2번 봅시다. 사람의 눈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삼원색 각각을 감지하는 세 가지 종류의 원뿔 세포가 있다. 자, 각 원뿔 세포에는 간상세포와 원뿔세포 중에서 색을 분별하는 원뿔세포가 있으며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고 서로 다른 로뎁신 단백질 수용체가 있지만 생물 영역과 좀 겹쳐있네요. 계속해서 서로 다른 로뎁신 단백질 수용체가 있지만 로뎁신에서 빛을 흡수하는 발색단은 다시 또 발색단에 관한 얘기 나왔어요. 빛을 흡수하는 발색단은 모두 앞에서 잠깐 봤던 이제 레티날이라고 하는 동일한 분자이다. 자, 레티날은 빛을 받아 아래 그림과 같이 반응한다. 자, 세 가지 단백질 수용체에서 동일한 레티날이 서로 다른 빛을 감지하는 이유를 유추하여 논설하죠. 동일한 레티날인데 원뿔 세포의 세 가지 단백질 수용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빛을 감지하는 이유. 서로 다른 빛을 감지한다는 얘기는 빛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서로 다른 빛의 종류랑 결국 색깔이 다르다는,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장이 어떻다? 파장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다르다는 얘기고,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얘기는 흡수할 때 빛의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준위의 차가 어떻다는 얘기야? 전자 에너지 준위 차가, 차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파장이 긴 놈은 에너지 붉은색이죠. 파장이 긴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 차가 어떻게 써? 바닥 상태 에너지 준위 차 근처에서의 좁겠지.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 준위 차는 좁아야 된다, 넓어야 된다? 좁아야 된다. 그렇지, 밀집돼야 된다. 밀집돼야 된다. 밀집되면 좁아진다. 뭐 강조하는지 알겠어? 네. 파이 결합에 관한 거지. 파이 결합에 관한 거. 다시 또 여기서도. 그런 파이 결합이 많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즉 레티날 1과 레티날 2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번이지. 1번과 연결시킨 거야. 레티날 1과 레티날 2가 있다면은 지금 붉은색을 감지하는 수용체에서는 레티날 1과 레티날 2 중에서 어떤 놈들이 많이 있겠어? 레티날 1. 레티날 1은 이중결합수가 많았어, 적었어? 적었어요. 그치, 적었어.
이중결합이 적으면은 에너지 준위차가 넓단 말이야. 네. 그럼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파장은 짧아져야 돼. 그치? 연결되지? 자, 그런 연결의 판단에서는 레티날2가 많을수록 어떻다? 에너지 준위차는 이중결합이 많아지고 에너지 준위차는 작아지고 붉은색 빛을 많이 흡수하겠지. 그치? 네. 그런 판단도 이제 가능할 거야. 추론하여 연계시키자고 한다면. 이거는 논술 문제 중에서도 꽤 까다로운 문제야. 알겠지? 단순한 화학적 배경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시, 나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제시문상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융합을 해서 문제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 이 소재 자체도 이제 흔한 소재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경희대 정도 되는 이제 상위권 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확장을 한단 말이야, 문제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정보를 줬는데, 이제 레티날 1과 레티날 2에서의 어떤 얘기들보다 여기서는 이제 레티날 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림상에서는 이제 레티날 1에 관한 그림이지, 앞에서 그림과 좀 비교하면 돼. 알았죠? 네. 그래서 레티날 1에서의 그림에서 지금 마지막에 NH, 여기 수소결합이지, 그치? 다른 문제와 수소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요 마지막에 존재하는데, 원래는 아까 전에 그림에서는 여기 산소가 있었지, 앞에 문제에서는. 그래서 NH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전자들이 요렇게 이제 외부와 비어있는 그 팔이 하나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비교무되고 있는 팔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요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 차이를 봐야겠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겼나요? 그치?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에서, 이거네. 구부러진 형태에서 직선 형태로 이게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네. 혹시라도 이중결합의 개수의 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전체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었지요. 그치? 네.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중결합의 수의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직선형으로 이렇게 전체가 선형에 가깝도록 구부러진 형태에서 이렇게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어. 그럼 이 펼쳐진 형태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만큼의 네.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펼쳐진 거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이때 결합팔들 사이에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이 결합한 팔들 사이에 청력이 작용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서로 에너지를 줘가지고 서로 밀어내게만, 연결된 고리와 고리의 마디 사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자들을 갖다가 점점 서로 간에 밀어내서 이것들이 쭉 펴지게 해서 가장 공간에 넓게 퍼지게 만들어준 거야.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는 밀집돼 있다가, 알겠지?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서로 펼쳐서 밀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현상이라는 건 대충 뭐 추론하자면 그렇게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결합을 해서 전체적인 설명들을 우리 한번 유추해 보자. 내용상으로 안 하는 거 좋아. 이번에는 분자의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에 관한 이야기, 뭐 이거는 그냥 시작의 말이고요. 분자의 구조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다. 약간의 이제 예시를 갖다 1번에서 봤고요. 분자의 구조나 주변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 레티날 분자 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역시도 레티날의,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1번이 레티날의 종류, 레티날 1과 레티날 2, 그 다음에 뭐 베타카로틴, 이런 분자들의 종류, 이중결합의 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2번 문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있어? 그쵸. 분자의 구조, 모양. 여기서는 모양이지. 그치? 네.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어. 그래서 레티날의 구조나 주변 환경에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보의 간단한 분석이고, 레티날 분자의 구조는 3가지 로놉신 수용체의 구조에 따라서, 여기서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렇게 휘어진 부분에 수용체 단백질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로놉신 수용체 이 구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또한 레티날 말단의 암모늄 이온 NH2, 암모늄 이온 주변에 위치한 로놉신 수용체의 아미노산 작용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뭐 이건 말은 조금 어렵지만은 요거는 일단 읽어두고 판단해보자. 아미노산 작용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정전기적 상호작용의 변화가, 말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 자, 아미노산 작용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정기적 상호작용 때문에 작용의 변화가 레티날 분자 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NH 결합에 의해서 로도신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부위 있잖아. 그 결합 부위에서의 정정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이 그런 의미이기도 해.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레티날 분자 내 전자된 에너지 준위 변화에 따라 호스 파장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다. 약간은 이제 조금 피상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들로 이제 쭉 진행이 됐는데, 뭐 여기서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이 문제 자체만으로는 볼 수 있는 게 별로 있다 없다? 없다. 달라진 건 점들은 뭐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 구조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구조가 달라진 원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 구조가 달라진 원인들은 여기에 지금 아미노기 있지? 아미노기에서 이런 이제 작용되어 아미노기의 이런 수용체와의 요 결합 부위에서의 차이들 때문에 에너지 흡수에 따라서 그러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차이들이 분자 전체의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서술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야. 1번과의 내용들하고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자 내에서의 그 에너지 준위들, 분자에서의 에너지 준위들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고, 1번은 파이 결합에 수행하는 것, 2번은 이제 분자의 구조에 대한 것.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지만은, 여기서 볼 때는, 그치?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결합 부위에서의 어떤 정정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로도신 수용체와 그 다음에 레티날 분자들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달라져서 에너지 준위들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도까지 수정할 수 있겠지. 그치? 구체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됐는지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는 뭐 그림만 가지고는 이제 알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까지를 갖다가 서술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 알겠지? 응?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문제하고는 좀 많이 다른 성향의 문제를 하나 봤고, 물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수능 문제하고 좀 유사한 이제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이러한 이제 조금 피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그 다음에 뭐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가지만 그 원론 부분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 그 흔히 보는 뭐 수소 원자라든지 이거 외에도 지금의 문제처럼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그 예시를 통해서, 확장된 예시를 통해서 그 확장된 예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대신에 지금 뭐 여기 경희대 문제 본 거는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경희대 문제에서 다뤘던 소재와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레티날 분자와 같이 거대 분자들의, 큰 분자들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의 변화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경험의 문제로 요거 하나 알아도, 요거는 경희대 문제를 굳이 조금 복잡하지만 뽑아놓은 것은, 요거 하나 알면 이거하고 유사한 관련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알겠죠? 아주 대표적인 문제니까는 이 문제 지금 딱 하나 보면서 이 내용 알아둔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봐도 좋아. 알았죠? 네. 그래요. 지금 7시 49분인데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들 두 번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가볍게 점검하고 갈 거야. 1번 문제보다는. 그래서 55분에 계속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들 점검해 가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할게요. 네. 네. 개인적으로 뭐 질문 있는 사람은 없으시죠? 네. 네.